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사회의 기회와 성공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흔히 사람들이 서양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회의 사다리가 굉장히 적고 그 부모가 하는 직업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직업에 만족하게 되어서 사회가 안정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과 하류층이 굉장히 많이 섞여 살고 서로 그 성공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신분이 뒤집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그래서 불행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꽤 많이 보거든요. 한국 사회는 그 하류층이 주제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과연 한국 사회가 기회가 많은가?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객관적인 통계로 볼 때는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그 자수성가 비율을 볼 때 그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주제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공부만 좀 잘하면은 한국 사회에선 그래도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사회학 연구를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함부로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근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치면 공부 조금 잘하면은 그렇게 중산층으로 올라설 기회는 사실 많아요. 다른 나라는 뭐 세금을 많이 뜯겨서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그 중산층이 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세금을 무겁게 물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른 나라의 세법을 자세히 본 건 아닌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까지 완전히 면세에 가까울 정도로 세금을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걷느냐 그렇게 말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뭐 절반이 세금 안 내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세금은 그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크게 법인세법, 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소득세법에 한해서 그 되돌려 받기 때문에 50%의 사람들이 안 내는 거에 가까운 거지 그 사람들도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 때마다 10%씩 다 내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계층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뭐 이거는 그 제가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논하지 않도록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한국 사회는 그렇게 기회가 많아서 불행한 사회인가라고 얘기를 해볼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식당은 일본 교토에 있는 혼께 오와리야라는 식당인데 500년이 넘었습니다. 550년이 넘었고 일본으로 치면 전국시대 때 개업한 식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이 정도 오래된 식당은 드물더라도 100년, 200년 정도는 흔해 빠졌습니다. 100년은 진짜 많아요. 어느 도시에 가도 100년 된 식당은 거의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왜 그렇게 그 오래된 식당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식을 물려주는 그런 그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 식당을 물려줘서 대대로 가업을 이어나가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아무리 공부 잘해봤자 식당 해야 되는데 사람이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다. 신분제 사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게 불행한 사회일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집안이 이어나가지 않은 것을 원치 않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기회가 많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타인의 직업에 대한 상호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식당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장인이시구나 라고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저 천한 요리사 새끼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식당 일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상호 존중을 해주는 대신에 아예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려서 만족시키겠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하면 과연 만족하게 될까요? 저는 한국 사회가 언제나 그래왔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점을 들어서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맨날 협박을 해서 상대를 움직이려 해요. 학창 시절에 공부만 봐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린애들에 대한 설득은 없고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성인이 돼서도 어떤 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점을 들어 설득하려는 거 아니라 너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진짜 빈곤하게 산다. 너 나중에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자꾸 협박만 하려 합니다. 물론 협박이 유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득을 할 때 상대가 그 행동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더 동기부여가 되는 법이에요.
단기적으로 설득과 협박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엔. 어떤 행동은 누구나 그러니까 하기 싫은 행동은 인내심을 소모하기 마련이고 그건 장기적으로 흥미를 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언어를 배우는 것도 왜 상대 나라 문화에 흥미를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겠어요? 언어를 배우는 건 지겹고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좋아해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나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말 그대로 작심삼일이에요. 3일 정도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힘들고 지칠 때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는요. 그래서 꾸준하게 흥미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게끔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박이 아닌 설득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설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협박으로 해결하려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인들의 불행의 원인 중에서 하나가 설득과 협박을 단기적인 효과로 같다고 여긴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